소망동 골목 끝 오래된 간판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다. 만인 열쇠.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작은 가게였다. 지금은 아들 한서준이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 하루하루 열쇠를 깎고 자물쇠를 고치며 살아가고 있었다. 서준은 40을 앞둔 나이였다. 손끝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늘 차분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작업대와 수백 개의 열쇠 보니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는 그것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열쇠는 그냥 쇠붙이가 아니다. 사람 마음을 여는 도구야. 소망동은 오래된 골목이 많은 동네였다. 재개발 이야기가 몇 번이나 오갔지만 번번이 무산되었고 덕분에 낡은 담벼락과 좁은 골목길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서준의 가게도 그 중 하나였다. 유리문에는 손때 묻은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다. 잠긴 문 열어드립니다. 마음도 함께요. 아버지가 손수 써붙인 문구였다. 서준은 그 종이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가게 안은 좁았지만 정갈했다. 벽 한쪽에는 수백 개의 열쇠본이 크기별로 걸려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오래된 줄과 니퍼, 열쇠 복제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상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심어둔 것이라 서준은 지금까지도 그 화분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이름은 하영이라고 했다. 낯빛이 창백했고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다 벽에 걸린 열쇠본들을 한참 바라보았다.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사람처럼. 저기 실례지만 여기 오래전부터 하시던 가게인가요? 30년 좀 넘었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하시던 곳이고요. 그 말을 듣자 하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언가 짚히는 게 있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화제를 돌렸다. 저 열쇠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잠긴 문을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서준은 늘 듣던 부탁이라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 문인데요? 개나리길 12번지요. 오래된 2층 집이에요. 그 주소를 듣는 순간 서준의 손이 잠깐 멈췄다. 아버지의 낡은 장부에서 몇 번이나 본 적 있는 주소였다.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다. 그 집, 지금 사람이 사나요? 아니요. 오래전에 비었어요. 제가 어릴 때 잠깐 살았던 집이에요. 이제 와서 뭘 찾겠다는 게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꼭 열어봐야 할 게 있어서요. 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준은 그 떨림 속에 오래 둘러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는 공구 가방을 챙기며 물었다. 집주인 허락은 받으셨어요? 그 집은 이제 주인이 없어요. 관리도 안 되고 있고요. 제가 함부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확인만 하고 싶어요. 서준은 잠시 고민했다. 법적으로 애매한 부탁이었다. 하지만 하영의 표정에서 절박함이 읽혔다. 그는 결국 가방을 어깨에 메고 앞장섰다. 개나리 길로 가는 길은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몇 번 와본 적이 있는 동네였다. 골목을 돌자 낡은 2층 집이 눈에 들어왔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마당을 뒤덮은 잡초, 창문마다 색이 바랜 커튼이 그대로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집이었다. 대문 앞에 선 하영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다. 어릴 때는 이 대문이 세상에서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 작네요. 서준은 대문 자물쇠를 살펴보았다. 흔한 자물쇠가 아니었다. 손잡이 안쪽에 새겨진 문양이 낯이 익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든 물건들에서만 볼 수 있는 열쇠 몸통에 작은 매화 모양을 새기는 습관이었다.
이거 저희 아버지가 만드신 자물쇠 같은데요. 하영이 놀란 얼굴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아버님이 열쇠공이셨어요? 네, 저는 그 일을 물려받았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연이라기엔 묘한 인연이었다. 서준은 공구를 꺼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다. 손끝으로 자물쇠 안쪽 구조를 더듬으며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정교하게 이 물건을 만들었는지 새삼 느꼈다. 흔한 시중 자물쇠와는 달리 내부 핀 배열이 촘촘하고 독특했다. 아버지가 직접 깎은 티가 역력했다. 안에서 오래된 쇠가 삐걱이는 소리가 났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이 열렸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퀴퀴한 공기가 훅 하고 두 사람을 덮쳤다. 집 안은 마치 누군가 잠깐 외출한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가구는 제자리에 있었고 부엌 선반에는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방 하나하나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제가 자던 방이에요. 하영은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벽지에는 아직도 그녀가 어릴 때 붙였을 법한 작은 스티커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흔적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옅게 웃었다. 이 스티커 제가 6살 때 붙인 거예요. 엄마한테 혼났었는데 안 떼셨네요. 작은 방 안에는 나무 서랍장이 하나 놓여 있었다. 하영은 서랍을 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손잡이에는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역시 매화 문양이었다. 이것도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서준은 서랍 앞에 앉아 자물쇠를 살폈다. 그런데 이번 것은 조금 달랐다. 열쇠 구멍이 하나가 아니라 3개였다. 마치 3개의 서로 다른 열쇠가 있어야만 열리는 구조처럼 보였다. 이상하네요. 이 서랍은 열쇠가 3개 필요한 구조예요. 흔치 않은 방식인데 하영의 얼굴이 굳었다. 3개요? 그게 무슨 뜻이죠? 서준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오래전 아버지가 남긴 장부에 이 집 주소와 함께 이상한 메모가 적혀 있던 것이 떠올랐다. 3개의 열쇠, 하나의 문. 그때는 무심코 넘겼던 문장이었다. 오늘은 일단 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올게요. 하영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대문을 다시 잠그며 서준은 어쩐지 이 집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가게로 돌아온 서준은 그날 밤 아버지가 남긴 낡은 장부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개나리길 12번지, 한말순 여사님 댁, 특수 자물쇠 3점 제작, 자녀 3명, 각기 다른 열쇠. 서준의 심장이 이유 모르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손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열쇠공은 남의 집 비밀을 만지는 사람이야.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돼. 그 말이 유언처럼 남아 있었다. 서준은 장부를 넘기며 아버지가 왜 이 집 자물쇠에만 유독 공을 들였는지 궁금해졌다. 페이지 귀퉁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새 아이가 다시 모이는 날, 이 집 문이 온전히 열릴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준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단순한 열쇠 수리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이 집에 무언가를 걸어두고 떠난 것이다. 서준은 장부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골목이 조용히 젖어 있었다. 며칠 뒤 또 다른 손님이 같은 집 이야기를 꺼내리라고는 그때의 서준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서준은 가게 문을 열며 유독 개나리길 쪽 하늘을 오래 올려다보았다. 손님들이 오가는 사이사이 그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3개의 열쇠 구멍이 아른거렸다. 대체 누가 왜 그런 자물쇠를 주문했을까? 그리고 하영이라는 여자는
그 집과 어떤 관계일까? 궁금증은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고 자꾸만 엉켜갔다. 점심 무렵 단골 손님 하나가 가게에 들러 우연히 개나리길 이야기를 꺼냈다. 거기 그 2층 집 말이야. 옛날에 삭바느질하던 아주머니가 혼자 애셋을 키우면서 살았다지. 남편은 일찍 죽고 그 억척스러운 손으로 밤낮 없이 바느질을 해서 자식들 다 대학까지 보냈다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자식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발길을 끊었다는 소문이 있어.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 서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에 쥐고 있던 열쇠를 무심코 꽉 움켜쥐었다. 서준은 낡은 장부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며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집에 잠긴 문들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랜 기다림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다림의 답을 찾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하영이 다녀간 뒤로 서준은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밤마다 아버지의 장부를 꺼내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짧은 메모 몇 줄 외에는 더 알아낼 것이 없었다. 새 아이가 다시 모이는 날, 이 집 문이 온전히 열릴 것이다. 그 문장만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준은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도 함께 떠올렸다. 이 세상에는 열어야 할 문도 있고 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문도 있는 법이다. 그때는 흘려들었던 말이 이제는 무겁게 다가왔다. 며칠 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다. 가게 처마 밑으로 우산을 접으며 들어온 사람은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낡은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어딘가 초조한 기색이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는 것이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 같았다. 열쇠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개나리길 12번지. 그 집 지하실 문을 좀 열어야 하는데. 서준의 손이 순간 멈췄다. 같은 주소였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그 집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냥 예전에 그 집에 볼일이 있던 사람입니다. 오래된 서류를 좀 찾아야 해서요. 이름을 물으니 한종수라고 했다. 서준은 그 성씨가 낯설지 않았다. 장부에 적혀있던 한말순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하지만 함부로 캐물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손님의 사정을 먼저 묻지 마라. 열쇠공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지 마음을 캐는 사람이 아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던데 지금은 누가 관리하고 계신가요? 관리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오래전 신세를 진 곳이라서요. 말끝을 흐리는 종수의 표정에서 서준은 무언가 깊은 사연을 읽었다. 신세를 졌다는 말과 지하실 서류를 찾는다는 말 사이에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었다. 서준은 굳이 캐묻지 않고 공구 가방을 챙겼다. 가시죠. 마침 저도 그 집 자물쇠는 낯이 익어서요. 개나리길로 향하는 길, 종수는 말이 없었다. 우산 속에서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서준은 곁눈질로 그의 표정을 살피며 이 남자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느꼈다. 골목을 돌아 집이 보이자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걸 견디는 사람처럼. 이 집, 참 많이 낡았네요. 오래 비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집을 나온 게 벌써 20년도 더 됐습니다. 서준은 대답 대신 대문을 열었다. 지난번 하영과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집 안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종수는 마당을 지나며 낡은 장독대를 오래 바라보았다. 저기 저 장독대. 어머니가 매년 김장할 때 쓰시던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걸 깨뜨려서 크게 혼났었죠. 그는 장독대 뚜껑을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텅 비어 있었지만 오랜 세월 배어든 된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종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의 목소리에 옅은 웃음이 섞였다가 이내 사라졌다.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다. 서준이 손전등을 비추며 앞장섰다. 계단 끝에 낡은 철문이 있었다. 손잡이에는 역시 매와 문양이 새겨진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이것도 열쇠 구멍이 3개네요. 서준의 말에 종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3개라고요? 네. 지난번에 다른 분이 찾아오셔서 방 서랍장을 봐드렸는데 그것도 열쇠 구멍이 3개였습니다. 종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다른 사람이 왔었다고요? 누가요? 성함까지는 여쭤보지 않았습니다만 젊은 여자분이셨어요. 이 집에서 어릴 때 잠깐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종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다.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네, 왜 그러시죠? 종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라서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서준은 그 모습에서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물을 때가 아니었다. 종수는 지하실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상자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저는 젊었을 때 사업을 한다고 나섰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는 지경이 됐을 때 저는 어머니를 볼 낯이 없어서 스스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뒤늦게 전해 들었어요. 장례식조차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그런데 몇 달 전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 몰래 제 빚을 갚아주셨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도무지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뭔가 남아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온 겁니다. 서준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함부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다. 다만 손전등 불빛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비춰줄 뿐이었다. 지하실 문은 결국 열리지 않았다. 서준은 열쇠 구멍의 구조를 다시 살피며 말했다. 이 문은 열쇠 하나로는 안 열립니다. 아마 3개의 열쇠가 동시에 필요한 구조 같아요. 이런 방식은 처음 봅니다. 대체 누가 이런 정교한 자물쇠를 만들었을까요? 종수는 한참 침묵하다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성함이 혹시 한덕구 씨였습니까? 서준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가 생전에 늘 그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자식들 몰래 무언가를 부탁하셨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거였군요. 서준의 손끝이 저릿해졌다. 아버지가 이 가족의 이야기 한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종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혹시 한말순 여사님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종수는 오랫동안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힘겹게 열었다. 제 어머니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지하실 계단 아래 어둠이 한층 더 깊어지는 것 같았다. 서준은 이제야 이 집에 잠긴 문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가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집을 나서는 종수의 뒷모습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그는 대문을 나서기 전 한참을 돌아서서 집을 바라보았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서준은 그 말을 들으며 이 사건이 단순한 자물쇠 수리가 아니라 한 가족의 오래 묵은 상처를 여는 일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서준은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낡은 작업 수첩을 다시 꺼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러다 수첩 맨 뒷장에서 낯익은 글씨체로 적힌 짧은 글을 발견했다. 한말순 여사님을 처음 뵌 건 30년 전. 이 집 대문이 고장 나애를 먹고 계실 때였다. 손이 야무지신 분이었다. 삭바느질로 새 아이를 키우며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찾아와 특별한 부탁을 하셨다. 자식들이 언젠가 다시 이 집에 모이게 될 때를 위해 아무나 열 수 없는 자물쇠를 만들어 달라고. 서준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는 그저 열쇠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오랜 소망을 대신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수첩 갈피에는 빛바랜 실 한 가닥이 곱게 접혀 끼워져 있었다. 아마도 한말순 여사가 손수 지은 옷의 실밥이었으리라. 서준은 그 실을 손끝으로 가만히 매만지며 얼굴도 모르는 한 어머니의 손끝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지 가늠해 보았다. 문득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병상에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던 모습이었다. 부모의 사랑이란 본디 이렇게 자식이 다 자란 뒤에도 조용히 뒤에서 문을 지키는 일인지도 몰랐다. 서준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세 개의 열쇠 구멍,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마지막 한 사람. 이 이야기가 끝나기 위해서는 아직 한 사람이 더 필요했다. 서준은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머지않아 이 가게 문을 두드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종수가 다녀간 뒤 서준은 하루하루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면 자꾸만 개나리 길 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저녁이면 아버지의 수첩을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곱씹었다. 세 개의 열쇠 구멍,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마지막 한 사람. 서준은 그 사람이 누구일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다만 아버지가 남긴 문장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예감만이 그의 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울렸다. 들어온 사람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짙은 화장으로도 감추지 못한 피곤함이 얼굴에 묻어났다. 손에는 낡은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 손수건 끝자락에는 작은 매와 자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게 안을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카운터로 다가와 말했다. 개나리길 12번지 집. 다락방 문을 좀 열어야 해서요. 얼마나 걸릴까요? 서준은 이제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미영이라고 해요. 아, 원래 성은 한이었는데 결혼하면서 남편 성을 따라 부르는 게 편해서요. 한씨, 서준의 예감이 맞았다. 이 여자가 바로 세 번째, 아니, 어쩌면 마지막 인물일지도 몰랐다. 그는 미영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눈가에 짙게 팬 주름과 다소 초조해 보이는 손짓에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해온 사람의 흔적이 느껴졌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한말순 여사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영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얼마 전에 그 댁 관련해서 다른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한종수 씨라는 분도요. 미영은 그 이름을 듣자 눈을 질끈 감았다. 오빠가 왔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20년 넘게 소식도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왜? 서준은 섣불리 끼어들지 않고 기다렸다. 미영은 한참 만에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한말순 여사님 둘째 딸이에요. 오빠보다 2살 어리죠. 근데 그쪽이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 댁 자물쇠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미영은 잠시 서준을 응시하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집 자물쇠들 다 이상하게 생겼죠. 열쇠 구멍이 여러 개인.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이상한 자물쇠를 달아놨는지. 서준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가시면서 얘기 나누시죠. 개나리 길로 걸어가는 길. 미영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예시를 떠올리는 듯했다. 저는 25에 이 집을 나왔어요. 엄마랑 크게 싸우고요. 그때 제가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엄마가 반대하셨거든요. 형편이 어렵다고,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당신도 평생 고생만 하셨으면서 왜 나한테는 편한 길만 가라고 하시나 싶어서. 집 앞에 도착한 미영은 대문을 보며 걸음을 멈췄다. 결국 저는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정말 엄마 말대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그게 더 자존심 상해서 발길을 끊었어요. 엄마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집 안으로 들어선 미영은 낯익은 계단을 올라 다락방으로 향했다. 서준이 뒤따랐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미영은 벽에 걸린 빛바랜 액자들을 하나씩 눈에 담았다. 초등학교 졸업사진, 가족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 그리고 새 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 막내는 아직 젖살이 채 빠지지 않은 앳된 얼굴이었다. 미영은 그 사진 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췄다. 이 사진, 우리 셋이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그 뒤로는 다들 뿔뿔이 흩어졌죠. 그녀는 손끝으로 액자 유리를 조심스럽게 쓸었다. 먼지가 뽀얗게 묻어났다. 엄마는 이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계단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걸어두셨어요. 우리가 다 떠난 뒤에도 매일 이 사진을 보면서 사셨겠죠. 다락방 문 앞에 선 미영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문고리에는 역시 매화 문양의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이것도 열쇠 구멍이 3개네요. 서준의 말에 미영이 눈을 크게 떴다. 3개요? 그럼 혹시 먼저 다녀가신 두 분도 비슷한 구조의 자물쇠를 마주하셨습니다. 아마 이 집의 모든 특별한 문은 3분이 함께 계셔야만 열리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였다. 3명이라니. 그럼 오빠랑,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오래전 헤어진 막내를 떠올리는 듯 허공을 응시했다. 막내는, 그 애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집을 나올 때 그 애는 겨우 20살이었어요. 저보다 먼저 집을 나가서 소식이 끊겼거든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그 애를 제일 그리워하셨는데. 미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원이가 집을 나갈 때 저는 이미 이 집을 떠난 지 오래였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그 애도 저처럼 엄마랑 크게 다투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제 코가 석 자라서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후회돼요. 언니라는 사람이 돼서 동생 하나 제대로 못 챙겼으니. 미영은 사진 속 막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지원아, 너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오랜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서준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두었다. 한지원, 이 집의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서준은 다락방 문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는 그분도 이 문 앞에 서게 되지 않을까요? 이 집이, 아니 아버님이 만드신 이 자물쇠가 그렇게 설계된 것 같으니까요. 그는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이 집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세 사람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미영은 눈물을 삼키며 다락방 문을 어루만졌다. 엄마, 도대체 뭘 남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집을 나서기 전 미영은 마당 한켠에 서 있는 감나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 나무, 제가 태어난 해에 엄마가 심으신 거예요. 매년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렸었는데
그녀는 손끝으로 나무 껍질을 쓸어보았다. 거칠고 딱딱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나무 밑동에는 누군가 정성스레 돌을 쌓아 만든 작은 화단이 있었는데 그 흔적으로 보아 오랫동안 이 나무만은 꾸준히 돌봐온 사람이 있는 듯했다. 엄마도 이만큼 거칠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겨울을 혼자 견디셨을까요? 돌아오는 길, 미영은 조수석 대신 굳이 서준의 옆에서 함께 걸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옛 기억 하나를 더 꺼내놓았다. 제가 집을 나오던 날, 엄마는 대문 앞까지 따라 나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손에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쥐어주셨죠. 저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그 자리에서 도로 던지고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엄마가 가진 전부였을 텐데. 미영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명절에도 생신에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조차 이웃을 통해 뒤늦게 들었죠. 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집을 찾으셨나요? 미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엄마가 이 집 마당에서 저를 부르시는 꿈이었어요. 잠에서 깨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이 집에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를 빌 자격도 없지만요. 서준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만 마음속으로 이 집의 마지막 열쇠 구멍을 채울 사람이 하루빨리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가족의 오래된 매듭이 비로소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미영이 다녀간 밤, 서준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세 개의 열쇠 구멍과 아직 나타나지 않은 마지막 인물, 그리고 종수와 미영 각자가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에 무게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열쇠공으로 살아온 10수년 동안 이렇게 깊은 사연이 얽힌 자물쇠는 처음이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집의 자물쇠에 정성을 쏟았는지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다. 열쇠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잇는 매개체였다. 미영이 다녀간 다음 날 서준은 가게를 정리하다 문득 지난번 하영이 두고 간 낡은 사진이 떠올랐다. 그녀가 처음 가게에 왔을 때 손에 쥐고 있던 그 사진이었다. 서준은 서랍을 열어 하영이 잠시 맡겨두고 간 사진을 다시 꺼내 살펴보았다. 흑백으로 바랜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여자아이가 마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원, 20살 생일에. 서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원. 미영이 다락방에서 애타게 불렀던 그 이름이었다. 서준은 서둘러 하영에게 연락을 취했다. 며칠 뒤 하영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 저번에 두고 가신 사진을 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사진 속 이 사람 혹시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하영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 눈물을 글썽였다. 제 어머니세요. 성함은 한지원이시고요. 서준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럼 하영 씨는 한말순 여사님의 외손녀시군요. 그는 마음속으로 지금까지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았다. 3개의 열쇠 구멍, 3자녀, 그리고 이제 나타난 마지막 조각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하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외갓집 얘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끔, 아주 가끔 이 사진을 꺼내 보시면서 우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여쭤보면 늘 나중에 말해줄게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나중이 결국 오지 못했어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께서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편찮으셨거든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정신이 잠깐 맑아지셨을 때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고는 이 사진을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개나리길 12번지 그 집에 꼭 한번 가봐라.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하영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어머니와의 마지막 나날들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서도 늘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제가 뭘 여쭤봐도 대답 대신 먼 산만 보셨죠. 그러다 아주 가끔 정신이 맑아지는 날이면 옛날 얘기를 조금씩 들려주셨어요. 어릴 때 언니, 오빠랑 마당에서 술래잡기 하던 얘기. 겨울이면 온 가족이 화로 앞에 둘러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던 얘기요. 그런데 왜 집을 나오게 됐는지는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늘 궁금했어요. 하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평생 이 사진 한 장만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건 다 버리셔도 이건 절대 버리지 않으셨더라고요. 가게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준은 하영에게 조심스럽게 사실을 전했다. 실은 하영 씨의 외삼촌 되시는 분과 이모 되시는 분이 얼마 전 각각 저희 가게를 다녀가셨습니다. 두 분 다 그 집 자물쇠를 열어달라고 하셨고요. 하영의 눈이 커졌다. 외삼촌이랑 이모가요? 두 분 다 살아 계셨군요. 네. 그런데 그 집에 특별한 문들은 열쇠 구멍이 3개씩 있습니다. 아마도 세 자녀분이 함께 계셔야만 열리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하영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안 계신데 그럼 그 문은 영영 못 여는 건가요? 서준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어머니께서 남기신 다른 유품 중에 열쇠 비슷한 것은 없었을까요? 하영은 고개를 저으려다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떴다. 잠깐만요. 어머니 유품 중에 낡은 목걸이가 하나 있어요. 펜던트가 열리는 구조였는데 안이 비어 있어서 그냥 장신구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 목걸이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하영은 급히 가방을 뒤져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펜던트를 열자 그 안쪽에 아주 작은 열쇠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매와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열쇠였다. 서준은 그 열쇠를 보는 순간 확신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지원님의 열쇠예요. 어머니께서 이걸 지원님께 남기신 건 언젠가 이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는 열쇠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매와 문양은 여전히 또렷했다. 아버지가 이 열쇠를 얼마나 정성 들여 깎았을지 짐작이 갔다. 하영은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흐느꼈다. 엄마는 결국 한 번도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열쇠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서준은 하영의 어깨를 다독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쩌면 이 열쇠는 이제 하영 씨의 몫이 된 건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 집의 마지막 문을 여는 일 말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 덧붙였다. 부담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이 목걸이를 따님께 남기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얼굴도 잘 모르는 외삼촌, 이모와 함께요. 제가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세 분이 한 자리에 모이실 수 있도록요. 하영은 작은 열쇠를 꼭 쥐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서준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가 마침내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영을 배웅한 뒤 서준은 곧바로 종수와 미영에게 연락을 취했다. 처음에는 둘 다 완강히 거부했다. 종수는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침묵하다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영이도 온다고 했습니까? 서준이 그렇다고 답하자 그는 다시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그럼 가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군요. 미영의 반응은 더 복잡했다. 오빠 얼굴을 어떻게 봐요? 20몇 년 만에 그녀는 몇 번이나 거절하려 했지만 서준이 하영의 존재와 지원의 죽음을 조심스럽게 전하자 한참을 흐느끼다 결국 승낙했다. 지원이가 그렇게 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제가 얼마나 못난 언니였는지. 서준은 문득 하영에게 물었다. 그런데 왜 지원님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집을 나오셨을까요? 뭔가 짐작가시는 게 있으신가요? 하영은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잠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해했던 거였어. 언니도 오빠도 다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여쭤보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잠드셨고 이튿날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하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이 집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서준은 세 사람이 모일 날짜를 잡으며 이 만남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걸 예감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믿고 싶었다. 한말순 여사가 그토록 정교하게 설계해둔 이 자물쇠들이 결국은 화해를 위한 장치였으리라는 것을. 약속된 날이 다가올수록 서준의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다. 그는 그날 밤 하영을 배웅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가게 불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약속이 정해진 뒤로 서준은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20년 넘게 떨어져 지낸 3남매가 한자리에 모인다고 해서 그 오랜 세월의 골이 쉽게 메워질 리 없었다. 자칫하면 재회의 자리가 다시 상처를 덧내는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 서준은 열쇠공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저 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이 가족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더 해야 하는 걸까? 세 사람이 모이기로 한 날까지는 아직 열흘 남짓 남아 있었다. 서준은 그동안 아버지의 유품을 좀 더 뒤져보기로 했다. 어쩌면 이 가족의 오해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실마리가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괴짝을 꺼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보지 않은 괴짝이었다. 괴짝 안에는 오래된 공구들과 함께 두꺼운 공책 몇 권이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일기 같은 기록이었다. 서준은 그중 한말순이라는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찾아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1998년 봄, 한말순 여사님을 처음 뵈었다. 개나리길 집 대문이 고장 나 애를 먹고 계셨다. 손수삭 바느질로 생계를 이으시며 새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 했다. 형편이 넉넉지 않으신 걸 알기에 수리비를 반만 받으려 했으나 한사코 다 내시겠다며 고집을 부리셨다. 자존심이 강하고 심지가 고든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서준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이 낡은 집을 드나들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상상해 보았다. 그저 열쇠를 고치러 다니셨던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애환을 곁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몇 페이지를 넘기자 다른 날짜의 기록이 이어졌다. 1999년 겨울, 한 여사님이 다시 찾아오셨다. 첫째 아드님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돈을 융통해달라 했다는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아드님께 알리고 싶지 않다 하셨다. 대신 그 돈을 빌려줄 방법을 상의하고 싶다며 나를 찾아오신 것이었다. 나는 그저 열쇠나 만드는 사람인데
어찌 이런 큰일을 상의하러 오셨을까 의아했지만 한 여사님은 이 동네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다라고 하셨다. 그 말이 못내 무겁게 다가왔다. 서준은 그 대목에서 잠시 읽기를 멈췄다. 종수가 말했던 어머니가 몰래 빚을 갚아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이 무거운 부탁을 받고 어떤 마음이었을지 헤아려 보았다. 단순한 열쇠공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은밀한 조력자가 되어야 했던 아버지의 부담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그는 다시 페이지를 넘겼다. 2003년 둘째 따님의 혼사 문제로 한 여사님이 크게 상심하셨다. 따님이 만나는 사람이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셨다는데 이후 따님이 크게 반발하며 집을 나갔다고 하셨다. 한 여사님은 내게 이렇게 털어놓으셨다. 내가 그 애 앞길을 막은 건지 아니면 그 애를 지키려 한 건지 나도 모르겠소. 다만 내가 겪은 고생을 그 애까지 겪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소. 나는 그 말에서 부모 마음이란 게 이렇게도 복잡한 것인가 싶어 마음이 무거웠다. 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영이 그토록 원망했던 어머니의 반대가 사실은 딸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어머니는 자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자식을 사랑했던 것이다. 다만 그 사랑의 언어가 자식에게 온전히 가닿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 2007년 막내 따님이 갑작스레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여사님은 크게 알아누우셨다. 나중에 들으니 막내 따님은 언니, 오빠가 자신을 챙기지 않고 각자 살 길만 찾아 떠났다고 오해하며 서운함을 품고 있었다 한다. 실은 첫째 아드님도 둘째 따님도 각자의 사정으로 어머니와 멀어진 것이었을 뿐 막내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는데 그 오해가 풀리지 못한 채 막내 따님마저 집을 떠나고 말았다. 공책 사이에는 낡은 편지 봉투 몇 장도 함께 끼워져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각각 종수에게, 미영에게, 지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서준은 차마 그 편지를 열어볼 수 없었다. 이건 자신이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열리는 날 세 사람이 직접 마주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공책 사이에 끼워 넣고 대신 아버지의 기록을 계속 읽어 내려갔다. 2010년 여름, 한 여사님이 오늘도 삭바느질감을 한 아름 안고 다녀가셨다. 연세가 있으신데도 여전히 손끝이 야무지셨다. 내가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느냐 여쭈니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다. 이 손이 멈추면 그 애들 생각이 더 나서 못 견뎌요.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그 애들이 어릴 때 입던 옷을 짓던 시절이 생각나서 그나마 견딜 만합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져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대목에서 서준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짐을 깨달았다. 삼남매는 각자 다른 이유로 어머니와 멀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까지 켜켜이 쌓이고 만 것이었다. 아무도 서로를 미워한 적이 없었는데 침묵과 거리가 오해를 키운 셈이었다. 그는 문득 사람 사이의 관계란 이렇게 사소한 오해와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다시 이어 붙이는 일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도. 서준은 잠시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아버지의 필체를 오래 바라보았다.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떨림이 늘어난 글씨체에서 아버지가 이 기록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오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15년 가을, 한 여사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 오늘 찾아오셔서 마지막 부탁을 하셨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 곳곳에 아이들 앞으로 편지와 물건들을 남겨두려 하오. 하지만 그것들을 아무나 함부로 보게 하고 싶지 않소. 새 아이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때 비로소 열리는 문을 만들어 주시오. 그래야 그 애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오해도 풀고 내 마음도 알아줄 것 같소. 나는 그 부탁을 받들어 특수한 자물쇠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세 개의 열쇠가 동시에 맞물려야만 열리는 구조로. 서준은 공책을 덮고 한참을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비밀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자물쇠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놓지 못한 마지막 소망이었다. 문득 서준은 아버지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었다. 열쇠공이라는 직업은 남의 집 가장 은밀한 공간을 드나드는 일이었다. 그만큼 무거운 신뢰를 지켜야 하는 일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그 신뢰를 죽는 순간까지 저버리지 않았다. 서준은 괴짝맨 아래에서 낡은 도면 한 장을 발견했다. 세 개의 열쇠 구멍이 어떻게 맞물려야 문이 열리는지 정교하게 그려진 설계도였다. 도면 귀퉁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문은 미움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오직 서로를 마주볼 용기가 있을 때에만 열린다. 서준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세 사람이 모이는 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오래된 이야기의 마지막 매듭을 지어주겠다고.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서준의 책상 위 낡은 도면만이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그저 묵묵히 가업을 이어왔을 뿐, 이 일이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열쇠공이라는 직업이 이토록 무거운 책임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단순한 직업적 자부심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지고 있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올수록 서준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그는 전날 밤 아버지가 남긴 도면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세 개의 열쇠가 정확히 동시에 맞물려야만 문이 열리는 정교한 구조였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도해야 했다. 서준은 몇 번이고 손끝으로 열쇠 구멍의 각도를 가늠해보며 내일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이 문이 열리는 순간이 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약속한 날, 서준은 아침 일찍 가게 문을 닫고 개나리 길로 향했다. 마당에는 이미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는 대문 앞을 깨끗이 쓸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들을 하나씩 열어 바람이 통하게 했다. 곰팡내 나던 집 안에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종수였다. 그는 검은 코트를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손에 든 꽃다발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너무 일찍 왔나요? 그는 마당 한켠에 서서 좀처럼 집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다. 서준이 다가가 말을 건넸다. 괜찮으시면 잠시 마당을 둘러보고 계세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마당을 거닐었다. 감나무 앞에 멈춰선 그는 오래도록 그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이 나무가 아직도 이렇게 크게 자랐군요. 제가 어릴 때 저 나무 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줄. 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게 참 많네요. 곧이어 미영이 도착했다. 대문 앞에서 종수와 미영,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 두 사람 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23년 만에 재회였다. 오빠.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오빠의 얼굴을 마주하는 상상을 해왔지만 막상 눈앞에 서니 준비했던 말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미영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두 사람의 얼굴에 남긴 주름들이 지나온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동생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모습을 애써 찾아보려 했지만 낯선 중년 여인의 얼굴만이 눈앞에 있었다. 그럼에도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마침내 종수가 입을 열었다. 미영아, 많이 늙었구나. 그 말에 미영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오빠도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등을 돌리지도 못한 채 어색하게 서 있었다. 서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대문 밖으로 몇 걸음 물러나 골목 어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았다. 잠시 후 마지막으로 하영이 도착했다. 그녀는 어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 만나는 친척들에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수십 번을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한 채였다. 그녀는 목걸이 속 작은 열쇠를 목에 걸고 있었다. 대문 앞에 선하영을 본 미영이 먼저 다가갔다. 그 혹시 지원이 딸이니? 하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미영은 그 자리에서 하영을 와락 끌어안았다. 이렇게 컸구나. 이모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영도 처음 만난 이모의 품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종수 역시 다가와 조카의 손을 잡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이 마당에 둘러섰다.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만은 않았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침묵이었다. 종수가 먼저 침묵을 깼다. 미영아, 나는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도저히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발길을 끊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몰래 내 빚을 갚아주셨더라.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더욱 찾아뵐 수가 없었어. 무슨 낯으로 어머니를 뵙겠니?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지난 20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사업은 조금씩 다시 일으켜 세웠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가 않더라. 미영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요, 오빠. 어머니가 제 결혼을 반대하신 게 너무 서운해서 발길을 끊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더 자존심 상해서 연락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결혼 생활이 힘들 때마다 엄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서 고생길이 훤하다던 그 말이요.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더 독하게 버텼어요. 지금 와서 이혼도 못하고 그냥저냥 살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 자존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사정을 처음으로 듣고 있었다. 20몇 년 동안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나누지 못한 이야기였다. 하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어머니가 병상에서 남기셨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다. 오해란 것이 이렇게 사소한 자존심과 부끄러움에서 비롯되어 결국 한 가족을 이렇게까지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 아팠다. 근데 왜 우리는 서로한테도 연락을 안 했을까? 미영이 문득 물었다. 종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씁쓸하게 답했다. 각자 부끄러운 게 있었으니까. 나는 사업 실패가 부끄러웠고, 너는 이혼 위기가 부끄러웠고, 그리고 지원이는 우리 둘 다 자기를 챙기지 않는다고 오해했겠지.
우리가 서로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걸 보고 자기까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 이름이 나오자 마당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하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집 얘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니도 오빠도 자기를 미워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감출 수 없었다. 종수와 미영은 그 말에 동시에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서로를 향해 있던 오해의 화살이 사실은 누구도 겨눈 적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어머님께서 남겨두신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천천히 대문을 지나 마당을 가로질렀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낙엽 몇 장을 떨어뜨렸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집 전체가 그들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기 전 미영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종수를 바라보았다. 오빠, 저 사실 오늘 오기 전까지도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오빠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근데 막상 오빠를 보니까 그냥 다행이다 싶어요. 이렇게라도 다시 볼 수 있어서. 종수는 말없이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후 나지막이 답했다. 나도 그래. 사실 오는 내내 무슨 말을 할지 몇 번이고 연습했는데 다 소용없더라. 그냥 이렇게 내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 하영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형제들을 만났다.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조각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니 반가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서준은 그런 세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이 일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용히 현관문 열쇠를 꺼내며 세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세 사람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옛 흔적들을 눈에 담았다. 거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은 여전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그 해에 멈춰 있었다. 부엌 선반 위 그릇들은 먼지만 쌓였을 뿐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문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오래된 마룻바닥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집 안 곳곳에서는 오래된 나무와 먼지,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삶의 냄새가 뒤섞여 났다. 세 사람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그 냄새 속에서 어머니의 존재를 다시 느끼려는 듯했다. 종수는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재봉틀 앞에 멈춰 섰다. 이거 어머니가 쓰시던 재봉틀이네. 그는 손끝으로 재봉틀 페달을 가만히 쓸었다. 제가 어릴 때 밤늦게까지 이 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그냥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를 먹이고 입히던 소리였더군요. 그는 재봉틀 바늘 아래 남아있는 실한 가닥을 발견하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바느질을 하다 만 흔적인 듯했다. 미영은 부엌으로 향해 낡은 찬장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오래된 그릇들 사이로 작은 사탕 봉지가 놓여 있었다. 이거 제가 좋아하던 사탕이에요. 어머니는 늘 이걸 여기 숨겨두셨다가 저 몰래 하나씩 꺼내주시곤 하셨어요. 오빠나 지원이 몰래요. 그녀는 봉지를 손에 쥐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지 오래였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물건일 뿐이었다. 찬장 안쪽 깊숙한 곳에는 낡은 편지지, 뭉치도 함께 놓여 있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새 편지지였다. 엄마는 우리한테 편지를 쓰려고 준비만 해두셨던 걸까요? 미영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영은 낯선 방들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어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냈을 이 공간을 상상해 보았다. 계단 옆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 앳된 얼굴의 소녀가 활짝 웃고 있었다. 이게 우리 엄마 어릴 때 모습이군요. 그녀는 사진 속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구석을 찾으려는 듯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소녀는 지금의 하영과 눈매가 꼭 닮아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액자 유리를 살며시 어루만지며 생각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외할머니였지만 이렇게 닮은 눈매를 통해서라도 조금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거실 한쪽 벽에는 낡은 달력과 나란히 작은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종수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미영의 여고 졸업식 사진, 그리고 지원이 태어난 날을 기념해 찍은 듯한 갓난아기 사진까지. 세 사람은 그 앞에 나란히 서서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다 떠난 뒤에도 매일 이 사진들을 보면서 사셨겠죠. 미영이 낮게 중얼거렸다. 종수는 재봉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에는 색색의 실타래와 함께 손때 묻은 골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 골무, 어머니가 늘 오른손 셋째 손가락에 끼고 계시던 거예요. 밤새 바느질을 하시느라 손끝이 다 갈라지셨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는 골무를 손끝에 가만히 끼워 보았다. 어머니의 손보다 훨씬 커서 헐거웠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만큼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서준은 세 사람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싶었지만 해는 이미 중천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실까요? 다락방과 지하실, 그리고 안방까지 아직 열지 못한 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졌다. 낡은 계단은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마저도 세 사람에게는 낯설지 않은 기억이었다. 이 세 번째 계단, 밟으면 항상 이렇게 삐걱거렸어요. 미영이 옅게 웃으며 말했다. 어릴 때 몰래 밤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이 소리 때문에 들키곤 했죠. 종수도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흘렸다. 나도 그랬다. 어머니는 항상 그 소리를 듣고 깨어 계셨어.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았지만 사실 다 알고 계셨을 거야. 이 집의 가장 깊은 비밀이 그 문들 너머에 있다는 걸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먼저 다락방 앞에 섰다. 종수가 목에 걸고 있던 열쇠를, 미영이 가방 속에서 꺼낸 열쇠를, 하영이 목걸이 속에서 꺼낸 작은 열쇠를 각자 손에 쥐었다. 세 개의 열쇠 구멍 앞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섰다. 이렇게 동시에 넣으면 되는 걸까요? 미영이 서준을 돌아보며 물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아버지의 도면에 따르면 세 분이 동시에 열쇠를 꽂고 같은 방향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어긋나면 열리지 않는 구조예요. 세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의 어색함과 함께 이제는 함께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종수가 먼저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잘해보자. 미영과 하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둘, 셋. 서준의 신호에 맞춰 세 사람은 동시에 열쇠를 돌렸다. 찰칵.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마침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세 사람은 그 소리에 동시에 숨을 멈췄다. 다락방 문이 서서히 열리며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어둠이 드러났다. 종수가 먼저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섰다. 다락방 안공기는 아래층보다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 손을 타지 않은 공간 특유의 정적이 감돌았다. 다락방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내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필체였다. 미영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영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이모,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엄마 글씨를 보니까. 미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종수도 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서준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이 상자를 여는 것은 이제 온전히 세 사람의, 아니, 세 사람과 하영의 몫이었다. 그는 다락방 창문 너머로 비치는 오후 햇살을 바라보며 이 가족의 가장 깊은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이 자리에 함께 있어도 되는 것인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평생 이 가족의 비밀을 지켜온 것처럼 자신 또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다. 상자에는 아직 자물쇠가 하나 더 채워져 있었다. 이번에는 열쇠 구멍이 하나뿐인 작은 자물쇠였다. 종수가 서준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건 어떻게 열어야 합니까? 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이건 제가 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상자는 열쇠가 아니라 세 아이가 함께 손을 얹었을 때 저절로 열리도록 하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상자 뚜껑 위에 손을 얹었다. 놀랍게도 낡은 자물쇠 걸쇠가 스르르 풀리며 상자 뚜껑이 열렸다. 어쩌면 오래전 녹슨 걸쇠가 손의 온기와 무게에 반응한 것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화답해 주신 것 같았다. 종수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선뜻 열지 못했다. 저는 사실 이 안에 뭐가 있을지 무섭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원망하는 글이 있을까 봐요. 미영도 같은 마음인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고 피할 수만은 없잖아요. 하영이 조용히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제가 같이 열까요? 엄마 목까지 함께요. 그 말에 종수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의 손이 함께 상자 뚜껑 위에 놓였다. 다락방 창문으로 스며든 오후 햇살이 그들의 손등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세 사람은 함께 상자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상자 뚜껑이 열리자 오래 갇혀있던 종이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다락방 창문으로 들어온 오후 햇살이 상자 안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 3개와 각각 다른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종수 앞으로 놓인 것은 두툼한 통장이었고 미영 앞으로 놓인 것은 오래된 옷감 조각이었으며 지연 앞으로 놓인 것은 작은 저금통이었다. 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각자의 몫을 집어들었다. 상자를 여는 손끝이 세 사람 모두 떨리고 있었다. 종수가 먼저 편지를 열었다. 어머니의 필체가 종이 위에 가득했다. 오랜 세월 삭바느질로 거칠어진 손으로 눌러 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자 한자에 정성이 담겨 있었다. 종수에게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발길을 끊었을 때 엄마는 사실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이 먼저 헤아려지더구나. 빚쟁이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는 평생 모은 돈을 몰래 갚아주었다. 내가 알면 자존심 상해할까봐 끝까지 숨겼다. 이 통장은 그 뒤로 다시 모은 돈이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종수야, 너는 실패한 게 아니다. 그저 넘어졌을 뿐이야.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믿었다. 종수는 통장을 손에 쥔 채 오열했다. 어머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의 무게가 어머니의 용서 앞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통장을 펼쳐보니 매달 조금씩, 그러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저축된 기록이 빼곡했다. 마지막 입금 날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종수는 그 날짜를 손끝으로 짚으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렇게 편찮으신 중에도 끝까지 저를 생각하셨던 거군요. 종수는 편지를 다 읽고도 한참 동안 손에서 놓지 못했다. 그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낫게 되뇌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미영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편지를 펼쳤다. 미영에게. 내 혼사를 반대했던 그날을 엄마는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그렇게 서운해할 줄 알았다면 다르게 말했을 텐데 엄마는 그저 내가 겪은 고생을 너는 겪지 않길 바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너에게는 내 삶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겠지. 미안하다. 엄마도 자식 앞에서는 완벽할 수 없었다. 이 옷감은 내가 시집갈 때 지어주려고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끝내 전해주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내게 전한다. 미영아, 너는 늘 강한 아이였다. 그 강함으로 지금까지 잘 버텨왔을 거라 믿는다. 미영은 옷감을 가슴에 끌어안고 흐느꼈다. 엄마, 저는 엄마 말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엄마는 그런 저를 원망도 안 하셨네요. 그녀는 옷감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고운 다홍빛 비단이었다. 한쪽 끝에는 서투르지만 정성스러운 손바느질로 작은 꽃무늬가 수놓여 있었다. 이거 어머니가 직접 술을 놓으신 거네요. 시력이 안 좋아지셨을 텐데도. 미영은 그 꽃무늬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다.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몫이었던 편지를 대신 펼쳤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읽어야 하는 편지였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내는 것이 어머니를 대신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지원에게 우리 막내, 언니, 오빠가 너를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란다. 다들 각자의 사정으로 힘들었을 뿐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어린 나이에 혼자 그렇게 오해하며 떠났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저금통은 내가 태어난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동전을 모아온 것이다.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내 힘으로 새 출발할 수 있게 보태주고 싶었다. 지원아, 늦었지만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 너는 단 한순간도 버림받은 적이 없다. 엄마는 매일 밤 내가 돌아오는 꿈을 꾸었다. 하영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글씨를 볼 수 없었다. 저금통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빼곡히 채워진 동전들이 세월의 무게만큼 묵직하게 담겨 있었다. 엄마는 결국 이 편지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종수와 미영도 그 편지를 함께 들으며 오열했다. 세 사람 그리고 하영까지. 다락방 안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로 가득 찼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동시에 오랜 오해가 풀리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다락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먼지 낀 공기 사이로 눈물방울이 반짝이며 떨어졌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안은 채 서로의 등을 다독였다. 다락방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오랜 세월을 지켜본 증인처럼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서준은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한말순 여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이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전해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이 문은 미움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오직 서로를 마주볼 용기가 있을 때에만 열린다. 그 말의 의미를 서준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하영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저금통 속 동전들을 다시 하나하나 세어보았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동전들 사이로 최근 것으로 보이는 새 동전 몇 개도 섞여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저금통 채우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엄마, 끝까지 포기 안 하셨네요. 하영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한참 동안 흐느끼던 세 사람이 조금씩 진정을 되찾을 무렵 종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일찍 마음을 열었더라면 어머니가 이렇게 혼자 짐을 짊어지실 필요는 없었을 텐데. 미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맞아요. 우리 셋이 조금만 더 일찍 서로 연락했더라면 엄마가 외롭게 돌아가시는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엄마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니 오빠 얼굴 한 번만 다시 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을 못 하겠다고요. 그 말에 종수와 미영은 동시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우리 셋 다 똑같았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못 내밀었던 거. 종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미영이 그 말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결국 다 같은 마음이었으면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외면했을까요? 하영도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저도 앞으로는 자존심보다 마음을 먼저 표현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다락방 안으로 들어와 말했다. 아직 지하실 문과 안방 문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쉬셨다가 마저 열어보시겠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서려 있었다. 이제 이 집의 마지막 문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종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다락방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닌데도요. 미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저도요. 이 편지 하나로도 이렇게 마음이 놓이는데 남은 문들을 다 열고 나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안 되네요. 세 사람은 잠시 마당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다. 감나무 아래 나란히 앉은 종수와 미영, 그리고 하영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가족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서준은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곁을 지켰다. 세 사람은 잠시 마당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다. 감나무 아래 나란히 앉은 종수와 미영, 그리고 하영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가족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서준은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곁을 지켰다. 차를 마시며 미영이 문득 물었다. 근데 서준 씨는 이 일을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열쇠공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서준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이 집의 비밀을 지키셨거든요. 그 마음을 제가 끝까지 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종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잠시 후, 네 사람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지하실로 향했다. 종수가 처음 찾아왔을 때 열지 못했던 바로 그 철문이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열쇠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하나, 둘, 셋. 서준의 구호에 맞춰 세 개의 열쇠가 동시에 돌아갔다.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지하실 안에는 낡은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다. 종수가 조심스럽게 괴짝을 열자 경첩이 오랜만에 움직이며 끼익 소리를 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와 함께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서류를 살펴보니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 해온 삭바느질 장부였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무슨 옷을 지었는지 깨알 같은 글씨로 수십 년 치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손으로 지은 옷이 몇 벌인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옷들이 우리 새 아이를 먹이고 입혔다고 생각하면 이 손이 자랑스럽다. 미영은 그 문장을 읽으며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다. 테이프 겉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아이들이 모두 모인 날 이것을 들어라. 서준은 다락방에서 발견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지고 내려왔다. 아버지의 유품 중에도 비슷한 기종이 있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이 순간을 위해 건전지까지 미리 새로 갈아두었다. 혹시라도 기계가 작동하지 않을까봐 몇 번이나 시험 재생을 해보았던 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서준은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세 사람에게 조용히 눈짓을 건넸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 의미였다. 종수와 미영, 하영은 서로 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떨리지만 또렷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종수야, 미영아, 지원아, 엄마다. 이 테이프를 녹음하는 지금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녹음했는지 모르겠다.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너희 셋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인 거겠지.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여한이 없다. 엄마가 살아온 세월 너희에게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지.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막했던 그 시절. 엄마는 그저 너희 셋을 굶기지 않고 키우는 것만이 목표였다. 그러다 보니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던 것 같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를 제대로 못해준 게 늘 마음에 걸렸다. 세 사람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오랜만에 듣는,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종수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엄마는 사실 뛸 듯이 기뻤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실망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만 했다. 미영이가 결혼을 반대했을 때 서운해했던 것도 안다. 엄마가 겪은 고생을 너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게 너에게는 상처가 됐구나. 미안하다. 지원이가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갔을 때는 엄마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언니 오빠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란다. 다들 각자 살아내기 바빴을 뿐이야. 잠시 잡음이 섞이며 목소리가 끊겼다. 아마도 녹음 도중 몸이 편찮으셔서 잠시 쉬셨던 흔적인 듯했다. 세 사람은 그 침묵의 순간마저도 숨죽이며 기다렸다. 이윽고 목소리는 다시 이어졌다. 이 집을 이렇게 복잡한 자물쇠로 채워둔 이유. 너희는 이제 알겠지. 엄마는 너희가 각자 이 집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걸 원치 않았다. 반드시 셋이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길 바랐다. 열쇠공 아저씨께 미안할 정도로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주셨으니 엄마 마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소리에는 옅은 웃음기마저 섞여 있었다. 너희가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는 건 그 복잡한 자물쇠를 결국 다 풀어냈다는 뜻이겠지. 어쩌면 너희 셋이 열쇠를 앞에 두고
티격태격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모습을 상상하니 엄마는 벌써 웃음이 난다. 세 사람은 그 웃음기 섞인 목소리에 오히려 더 서럽게 흐느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을 웃게 하려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서준은 그 대목에서 코끝이 시큰해졌다. 아버지의 정성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이 부탁을 받았을 당시 어떤 마음이었을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보았다. 단순히 자물쇠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절실한 소망을 형태로 옮기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 무게를 아버지는 평생 묵묵히 짊어지고 계셨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 셋 중 누구도 잘못한 사람은 없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뿐이야.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무엇보다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도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으니까. 사랑한다. 내 새끼들아. 너희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테이프가 멈췄다. 지하실 안에는 오랫동안 침묵만이 흘렀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다 돌아간 테이프를 자동으로 멈추는 딸깍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마저도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종수와 미영, 하영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마당에서 불어온 바람이 지하실 계단을 타고 내려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세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지하실 벽을 타고 흐르는 냉기마저도 이 순간만큼은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졌다. 서준은 조용히 카세트 플레이어를 정리하며 이 테이프를 세 사람이 각자 복사본으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나중에 준비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한참 만에 종수가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이제 안방 문만 남았네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게 뭔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영도 두 사람을 따라 일어서며 저금통을 가슴에 꼭 안았다. 지하실을 나서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처음 이 집에 들어섰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무겁고 조심스러웠던 걸음이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며 함께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 있었다. 서준은 그런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 안방 문이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이 길고 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 놓여 있을 것이었다. 안방문 앞에 선 세 사람은 잠시 숨을 골랐다. 문 앞에는 낡은 슬리퍼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신으셨을 그 신발이었다. 이 문은 어머니가 생을 마감한 바로 그 방으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종수와 미영, 하영은 각자의 열쇠를 꺼내 들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어서 이 문을 열고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마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다. 하나, 둘, 셋. 세 개의 열쇠가 동시에 돌아갔다. 찰칵 소리와 함께 이 집에서 가장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렸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공기가 천천히 방 밖으로 빠져나오며 옅은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다. 어머니가 생전에 즐겨 쓰시던 향이었다. 방 안은 단출했다. 낡은 이불 한 채가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창가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놀랍게도 화분에는 시들지 않은 작은 꽃이 피어 있었다. 서준도 그 광경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이 화분, 누군가 계속 돌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미영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 벽에 걸린 작은 달력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넘긴 채 멈춰있는 달력이었다. 날짜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되어 있었다. 오늘은 종수 생일.
미역국을 끓였다. 혼자 먹으려니 짜다. 다음 장에는 이런 메모도 있었다. 미영이 결혼기념일. 잘 살고 있으려나. 그리고 또 다른 장에는 지원이 생일. 오늘은 유난히 보고 싶다. 미영은 그 메모들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짚어가며 흐느꼈다. 엄마는 우리가 떠난 뒤에도 우리 생일, 기념일을 하나도 잊지 않고 챙기셨네요. 우리는 엄마 생신도 제대로 못 챙겼는데. 화분 속 흙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방치된 지 오래된 방치고는 지나치게 생기 있는 모습이었다. 하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화분을 살펴보다 흙 속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이웃에 사시는 분이 남겨두신 것 같아요. 한말순 여사님이 생전에 아끼시던 화분입니다.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 물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자녀분들이 오시면 전해드리려고 남겨둡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세 사람은 그 메모를 보며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경대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마지막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세 아이 모두에게 쓴 편지였다. 사랑하는 종수, 미영, 지원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엄마는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다. 왜냐하면 언젠가 너희 셋이 이 방에 함께 들어와 이 편지를 함께 읽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다. 엄마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돈도 물건도 아니다. 바로 너희 셋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살아온 세월 동안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너희 셋을 키운 것만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부디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다오. 그리고 가끔은 이 집에도 놀러 오려무나. 엄마는 늘 이 자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편지를 다 읽은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가득 정적이 흘렀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방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종수가 먼저 무릎을 꿇고 방바닥에 이마를 대며 오열했다. 미영과 하영도 그 곁에 나란히 앉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서준은 조용히 방문 밖으로 나와 그들만의 시간을 지켜주었다. 하영은 저금통 속 동전을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쏟아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동전들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엄마, 이거 제가 소중히 잘 쓸게요. 엄마가 저 위에 모아주신 마음이니까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동전을 다시 저금통에 담았다. 한참 후 세 사람은 눈물을 닦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라도 자주 만나요. 명절에도, 어머니 기일에도, 그리고 이 집도 다시 사람 사는 집처럼 만들어봐요.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내가 힘닿는 대로 이 집 수리비를 보태마. 어머니가 남겨주신 통장, 그 돈으로 이 집부터 다시 손보고 싶구나. 하영도 밝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자주 놀러 올게요. 외삼촌, 이모, 엄마 대신 제가 이 집의 막내가 될게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세월의 회한과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다. 서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이만 가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종수가 그런 서준을 붙잡았다. 아닙니다. 서준 씨도 이제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오늘 저녁 저희랑 같이 드시고 가시죠. 서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였다. 며칠 후 서준은 개나리 길집 마당에 다시 들렀다. 종수와 미영은 벌써 집 안 곳곳을 청소하고 있었다. 감나무 아래에서는 하영이
어머니가 심었다던 꽃씨를 새로 뿌리고 있었다. 서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기, 서준 씨. 종수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준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마 평생 이 집의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서로를 다시 볼 일도 없었겠죠. 서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아버지가 만드신 열쇠를 돌렸을 뿐입니다. 진짜 문을 여신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서로를 마주 볼 용기를 내신 거니까요. 미영이 다가와 서준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앞으로도 종종 놀러와요. 이제 이 집은 다시 사람 사는 집이 될 거니까.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문을 나섰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 길. 그는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열쇠는 그냥 쇠붙이가 아니다. 사람 마음을 여는 도구야.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가게로 돌아온 서준은 오래된 장부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어 넣었다. 2026년 가을, 개나리길 12번지의 모든 문이 마침내 열렸다. 세 개의 열쇠는 결국 하나의 마음이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서준은 장부를 덮고 다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겨울날, 서준은 우연히 개나리길을 지나다 그 집 앞에 멈춰 섰다. 마당에는 새로 심은 나무 몇 그루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창문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침 대문을 나서던 미영이 서준을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서준 씨, 마침 잘 왔어요. 오늘 어머니 기일이라 다들 모였는데 같이 저녁 드시고 가세요. 서준이 들어선 마당에는 종수와 미영, 하영, 그리고 낯선 젊은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다. 하영이 소개했다. 제 남자친구예요. 이 집 얘기를 했더니 꼭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해서요. 다들 환하게 웃으며 서준을 맞이했다. 거실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 나왔고 벽에 걸린 삼남매의 낡은 사진 옆에는 최근에 함께 찍은 새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종수가 잔을 들며 말했다. 서준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준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다. 저는 그저 열쇠를 돌렸을 뿐인걸요. 진짜 문을 여신 건 여러분입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소복이 내리기 시작했다. 소망동의 오래된 열쇠 가게에는 오늘도 누군가의 잠긴 문을 열어줄 이야기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언제나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다.